어머님, 저희 집에 그만 오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75 이 나이에 말이지요. 저는 이금순이라고 합니다. 40년 전 시골에서 남편 손 붙잡고 상경했어요. 식당일 공사장일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허리가 휘도록 일해 마련한 작은 집 한 채. 그 집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 동욱이 결혼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을 내어주었어요. 새 신혼부부가 편히 살라고 말이지요. 저는 근처 작은 집으로 나와 혼자 살았습니다. 손주 지연이 얼굴 보는 재미로 일주일에 한두 번 들르던 것뿐인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지 말아주세요. 사생활이 없어요. 귀를 의심했지요. 더 놀라운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밀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지요. 그 집 등기가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내 집에서 나보고 오지 말라니.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아들 동욱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 담근 열무김치가 아주 잘 익었거든요. 우리 손주 지연이가 제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담글 때마다 반은 그 집으로 갔지요. 그 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걸어서는 20분쯤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지연이 좋아하는 붕어빵도 한 봉지 샀어요.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한데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주 얼굴 볼 생각에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지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더군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유난히 낮았습니다. 평소처럼 반가운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문 앞을 가로막고 선 채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김치 담갔길래 좀 가져왔다. 우리 지연이 학교에서 왔니?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문을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지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오는 길의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지연이를 품에 꼭 안고 볼을 부볐어요. 우리 강아지 뽀뽀도 해주고 붕어빵도 손에 쥐어주었지요. 그런데 뒤에서 수진이의 한숨소리가 들리더군요. 돌아보니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잠시 저랑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제 품을 떠나기 싫어했지만 수진이가 눈짓하자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저와 수진이 둘만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소파 맞은편에 앉더군요. 물 한 잔 내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저기,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셨으면 해요. 연락? 네. 이렇게 갑자기 오시니까 저희가 좀. 수진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내가 너무 자주 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머님,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면 저희 부부 사생활이 없어져요. 사생활.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들르는 것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었나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동욱이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어요. 동욱아 왔니? 엄마. 오셨어요? 동욱이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이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어요. 무언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동욱이는 겉옷을 벗고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 사실 이 얘기 계속 하려고 했었어요. 무슨 얘기? 수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저희도 좀 불편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싫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그 말이 어찌나 낯설게 들리던지요. 제가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손주 얼굴 보고 싶어 반찬 챙겨온 어미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이 요즘 자식들의 도리인가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갈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수진이가 붙잡는 신용도 하지 않더군요. 동욱이는 미안한 표정만 지을 뿐 일어나 배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우리 강아지가 그림을 그리고 있더군요. 지연아, 할머니 갈게. 할머니 벌써 가? 응,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언제?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수진이의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리더군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5 늙은이가 아파트 복도에서 체면도 잊고 흐느껴 울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 풍경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40년 전 그 집을 처음 마련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부둥켜 안고 울던 그날.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우리 아들 좋은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그 집에서 동욱이가 첫걸음을 뗐고, 그 집에서 처음 엄마라고 불렀고, 그 집에서 대학 합격 축하 파티를 열었지요. 그 집에서 동욱이 결혼식 상견례를 했고, 그 집에 며느리 수진이를 처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수진이는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오늘은 저에게 오지 말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빈집의 정막이 저를 덮쳐왔어요. 남편 떠난 뒤로 익숙해질 만도 하건만 오늘따라 그 정적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어요. 챙겨갔던 열무김치통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받지도 않은 김치였어요. 그 통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옆집 최 여사였습니다. 금순이 언니 있어요? 파김치 좀 담갔길래. 문을 열자 최 여사가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어머,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바람이 차서 눈물이 났나 봐. 최 여사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김치통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자식 문제로 이웃에게 험담하고 싶지 않았어요. 체면이 상해서라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었지요. 밤이 되자 온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작년 어린이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목에 매달려 활짝 웃고 있었지요. 다음에 언제 와? 낮에 지연이가 물었던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다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요?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집에 제가 다시 발걸음을 할 수 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흘렀어요. 동욱이에게서도 수진이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사과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열흘 내내 침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동네 마트에 갔다가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로 향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수진아. 부르려던 순간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발견한 수진이의 눈이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마치 낯선 사람을 본 것처럼 황급히 카트를 돌려 반대편 통로로 사라져 버렸어요. 저를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흘깃흘깃 저를 쳐다보더군요. 75 늙은이가 마트 한복판에서 며느리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였을까요?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머릿속에 번쩍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집, 동욱이와 수진이가 사는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떠올려 보았어요. 결혼시킬 때 저는 분명 그 집을 아들 이름으로 넘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라고 내어준 것뿐이었지요. 그 집은 아직 제 명의였습니다. 제가 40년 전 남편과 함께 허리 굽혀 마련한 그 집, 지금도 등기부에는 이금순 3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바로 그 집이었어요. 마트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집 생각뿐이었어요. 새벽녘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서류함을 꺼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갈색 서류함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두던 것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서류들 사이에서 그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동욱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의 등기권리증, 소유자란에 또렷하게 새겨진 3글자, 이금순,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지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행여 그동안 누군가 손을 대지는 않았을까. 일말의 불안이 스쳤어요. 하지만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도 소유자는 여전히 이금순, 제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와 벤치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오전이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스산하게 뒹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었는데 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40년 전 그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마당 앞에 서서 활짝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지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젊었던가요? 남편은 39, 저는 35이었습니다. 그 집을 사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시골에서 상경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짜리 단칸방이 우리 신혼집이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저는 시장통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참았어요. 밤이 되면 부르튼 손에 안티프라민을 발라가며 내일 또 일하러 나갈 준비를 했지요. 우리 부부의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 좋은 집에서 키우는 것. 동욱이가 태어나자 그 꿈은 더 간절해졌어요. 품에 안긴 갓난아이를 내려다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금수나 우리 이 아이한테는 새빵살이 안 시킬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키울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15년을 더 아꼈어요. 한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겨울에는 연탄 아끼느라 이불 속에서 옹기종기 붙어 잤어요. 동욱이 옷은 시장에서 파는 2월 상품만 사입혔지요. 그러다 마침내 그 집을 사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남편은 골목길 한복판에서 저를 껴안고 소리쳤어요. 금수나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진짜로 해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집에서 동욱이가 자랐습니다. 거실에서 첫걸음을 뗐고 부엌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이마가 깨졌지요. 작은 방에서 밤새 열이 올라 저를 애태웠고 큰 방 벽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해서 혼이 났어요. 동욱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우리 셋은 그 집 거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고 3년을 앓다 떠나던 날도 그 집 안방이었어요. 금수나 이 집만은 꼭 지켜라.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저는 결국 소리내어 울고 말았어요. 이 집을 지키라던 남편의 유언. 그런데 저는 그 집을 아들에게 내주었고 이제 그 집에서 저는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함께 시장 나갈 때 입던 감색 정장 한 벌이었어요.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조금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가방에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을 챙겨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에게 줄 붕어빵도 며느리에게 줄 김치도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저기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시기 전에 연락 좀 달라고요. 문 앞을 가로막고 선 채로 수진이는 저를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섰어요. 내가 오늘은 그냥 갈 사람이 아니다. 들어가마.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그래도 옆으로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저희 부부 사생활이 있잖아요. 매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그때 안쪽에서 동욱이가 나왔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 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왔다. 엄마 왜 자꾸 이러세요? 저희가 오지 말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리고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동우가 잠깐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엄마, 안에 들어가서 하자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동욱이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수진이를 흘깃 쳐다보더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였고
동욱이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앉거라.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두 장을 나란히 올려놓았지요. 동욱이가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그래. 이 집 등기다. 소유자란을 잘 보거라. 수진이도 목을 빼고 서류를 들여다보더군요. 이금순 세 글자를 확인한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이 집은 아직 내 명이다. 결혼시킬 때 등기를 넘겨준 적이 없다. 그저 살라고 내어준 것뿐이야. 수진이가 동욱이를 돌아보았어요. 동욱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군요. 어머님, 그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라니? 내가 지금 뭘 어쨌다는 게냐?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어요. 수진아, 내가 이 집에 자주 오는 게 그렇게 불편했니? 내가 무슨 큰 패를 끼쳤니? 김치 담가서 갖다 주고 손주 얼굴 한번 보고 그게 그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었니?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언제 하룻밤을 자고 갔니? 내가 언제 살림에 간섭을 했니?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잠깐 들른 것을 두고 사생활 어쩌고 하며 내 아들 앞에서 시어미를 문전박대한 것이 너다.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욱이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이도 나쁜 뜻은 없었어요. 동욱아, 너는 가만히 있거라. 저는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너는 더 큰일이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애미가 무시당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도 며느리 편을 들어? 그것도 모자라 나더러 이해하라고? 엄마, 엄마가 뭐가 그렇게 미안해서 자꾸 이해하라는 게냐? 이해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이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고 동욱이는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다시 손에 쥐었어요. 자, 이제 얘기 좀 하자. 이 집은 내 명이다. 내가 이 집에 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수진이가 벌떡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똑똑히 들었잖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어머님, 저희더러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지연이도 있는데. 지연이 걱정은 이제 와서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저는 잠시 뜸을 들였어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으면 월세를 내라. 월세요? 그래, 월세다. 매달 1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넣거라. 이 근처 시세를 알아보니 그 정도가 적정하더구나. 수진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동욱이도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지금 저희한테 월세를 받겠다고요? 그래. 내가 오는 것이 싫다면 너희도 이 집에 공짜로 살 자격이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마트에서 눈물 흘리며 돌아왔을 때는 전화 한 통 없었으면서. 수진이는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동욱이는 저를 향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동욱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이 나이에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 선택은 두 가지다. 매달 월세 100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일주일 시간을 주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수진이의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동욱이가 저를 따라 나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가슴이 서늘하면서도 후련했습니다. 그 서늘함이 남편의 마지막 말과 겹쳐졌어요. 이 집만은 꼭 지켜라.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 저녁도 짓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머리맡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동욱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동욱아,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 내일 이사 갑니다. 뭐라고? 내일 짐 싸서 나갈 겁니다. 장인 장모님 댁으로 갈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사라니 그것도 하루 만에. 동우가 잠깐만. 엄마가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어쩌겠어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잖니. 엄마는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나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동우가 얘기 좀 하자. 엄마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진이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옷을 걸치고 그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이미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동욱이와 수진이가 집 옆에 서서 지시를 하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동우가 이러지 마라. 제발 이러지 말자.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희 결정했어요. 저희도 이제 지쳤어요. 이렇게 매번 눈치 보며 사는 것도 힘들고요. 차라리 나가서 저희끼리 살겠습니다. 지연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더군요. 작은 백팩을 메고 좋아하는 곰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새 집으로 가. 할머니도 같이 가. 지연이의 그 말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지연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연아, 할머니는 여기 사시잖아. 우리는 우리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지연이는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어요. 이삿짐이 다 실릴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고 동욱이 가족이 승용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엄마 가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동욱이의 마지막 인사는 그것이었습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어요. 트럭도 뒤따라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았어요. 가을 아침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 힘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네가 이사를 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빈집으로 남은 그 집 앞을 저는 감히 가보지 못했어요. 가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밤새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재중 전화도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실망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먼저 연락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동욱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거절 버튼을 누른 것이 분명했어요. 몇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걸었지요. 이번에는 아예 신호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인지 제 번호를 차단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이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보았어요.
동우가 엄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제 문자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무거움이 더 짙어졌어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화면은 그저 소음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 그 아침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삿짐 트럭 승용차 뒷좌석에 지연이, 그리고 저를 지나쳐 가던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 그런 것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면 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어요. 옆집 최 여사가 몇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금순이 언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디 편찮은 거 아니야? 밥은 챙겨 먹는 거야? 최 여사는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살폈어요. 가끔 반찬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두부 한 모라도 챙겨왔지요. 하지만 저는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자식 문제로 이웃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나이가 드니 그런가 봐. 그저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세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오르더군요. 지연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그날. 할머니 눈사람 코는 뭘로 해요? 당근으로 하면 되지. 할머니, 저기 아저씨는 왜 저래? 지연이의 순수한 물음에 웃음이 나던 그때가 어찌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 전날 저는 시장에 나가 떡국거리를 사왔습니다. 혹시나 아들 가족이 올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떡을 사고 소고기도 다졌지요. 지연이가 좋아하는 만두피도 넉넉히 사서 집에서 만두를 빚었습니다. 빚어놓은 만두가 소반 위에 가득했어요. 혼자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많았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었어요. 거실에 상을 차리고 남편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시죠? 우리 동욱이가 안 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봐요. 절을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 엎드려 울고 말았어요. 떡국 두 그릇을 앞에 놓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그릇은 남편 몫이었고 한 그릇은 제 몫이었어요. 만두는 결국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냉동실에 얼려두었지만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설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동네 마트에 갔어요. 카트를 밀며 정육 코너 앞에서 멈춰 섰는데 저 앞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혼자 장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었어요. 지연이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었지요. 그런데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수진이는 마치 무언가에 놀란 사람처럼 카트를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계산도 안 한 카트가 통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흘깃 쳐다보더군요. 그 순간의 그 서러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짐승 취급을 받는 시어미의 심정을요. 저는 물건도 사지 못하고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얼마나 매섭던지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며느리에게 피할 사람이 되어버린 이 신세가 너무 서러워서요. 그날 이후 저는 마트에 가는 것도 줄였습니다.
어쩌다 나가더라도 늘 주위를 살폈어요. 혹시 며느리와 마주칠까 봐서요. 75 늙은이가 며느리를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목련이 피고 벚꽃이 흩날려도 제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온 노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손을 붙잡고 웃는 그들이 부러웠어요. 지연이는 지금 얼마나 컸을까? 키가 얼마나 자랐을까? 이가 빠진 자리에 새이가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벤치에서 눈물을 훔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4월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썰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체했나 싶어 등을 두드려 보았지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었어요. 가슴을 조이는 듯한 아픔이 왼쪽 어깨까지 뻗쳤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어요.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겨우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는데 문득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집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욱이 얼굴도 떠올랐고 지연이 얼굴도 떠올랐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저 아이들은 알기나 할까?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될지도 몰라.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았어요. 동욱이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전화를 안 받으면 죽어가면서까지 그 서러움을 겪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109번호를 눌렀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주소는 말끝을 흐렸지만 다행히 상담원이 침착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의식이 흐릿해질 즈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기어가듯 현관문을 열자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가는데 옆집 최 여사가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어머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최 여사가 저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최 여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순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최 여사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이 그토록 서글플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곧바로 검사가 진행되었어요. 한참 뒤 젊은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바로 시술 들어가야 해요. 보호자분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의사가 최 여사를 보며 말하더군요. 최 여사가 얼른 손을 저었습니다. 아, 저는 옆집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어요, 아들. 의사가 저를 돌아보았어요. 아드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 명의로 하겠습니다. 의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가족분 연락처 꼭 있어야 해요. 최 여사가 옆에서 저를 흔들었어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한테 연락해야지. 저는 눈을 뜨고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서명해줘. 자네 번호를 비상연락처로 적어줘. 부탁이야. 최 여사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내민 서류에 서명을 하며 최 여사의 손도 함께 떨리더군요. 시술은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하얀 형광등이 무심하게 켜져 있었어요. 옆에서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침을 삼키려 하니 아팠어요. 몸을 움직일 힘도 없었지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었어도 동욱이는 몰랐겠구나. 며칠 뒤에나 최 여사가 이상하다며 문을 두드렸겠지. 그러다가 시신이 발견되고 그제야 아들에게 연락이 갔겠지. 그런 상상을 하니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서럽더군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최 여사가 옷까지 몇 벌을 챙겨왔습니다. 언니 진짜 아들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아들이 알면 뒤집어질 거야. 연락 안 해도 돼. 그냥 이대로 지내다 갈래. 최 여사는 한숨을 쉬면서도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병실 창밖으로 4월의 하늘이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병실을 함께 쓰는 다른 환자에게는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오고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요. 그 광경을 커튼 너머로 보면서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간호사가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 날이 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입원은 다행히 초기에 잡았지만 재발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약도 매일 챙겨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병은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가족분들께 꼭 얘기하세요.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답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최 여사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가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이 병이 저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혼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한가. 집에 도착해 최 여사가 저를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언니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잘까? 아니 괜찮아. 내 집에서 자야지. 뭐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알았지? 최 여사가 돌아가고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집안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열흘을 비운 집인데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먼지가 조금 앉았을 뿐이었지요. 이 집에서 저는 앞으로 얼마나 더 혼자 살아야 할까요? 또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랐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무심한 흰빛만 그대로였습니다. 문득 눈물이 흘렀어요.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이번엔 서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는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날, 가을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보다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훅 끼쳤어요. 사흘 동안 비어있던 집은 사람 사는 냄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는데 그대로 1시간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최 여사였습니다. 금순이, 살아왔네 살아왔어. 최 여사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혼자 있지 마. 우리 집에서 며칠 자.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사람이 죽다 살아났는데
최 여사는 그날 밤 죽 한 그릇을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죽을 넘기는데 목이 자꾸 메었어요. 금순아, 내 말 좀 들어봐. 최 여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복지관에 상담 선생님이 계셔. 자식 문제로 힘든 어른들 많이 봐주시는 분이야. 상담? 그래. 혼자 사귀지 말고 한번 가봐.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남한테 어떻게 해? 창피해서 못해.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최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순아, 너 지금 이대로 두면 또 쓰러져. 내가 못 봐.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가 저를 데리고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상담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근데 한 번만 해보자. 응? 최 여사가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저보다 10살쯤 아래로 보이는 차분한 여자분이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찻잔만 만지작거렸지요. 천천히 하세요.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요. 말문이 트이자 지난 1년이 쏟아져 나왔어요. 며느리가 오지 말라던 그날, 아들이 아내 편을 들던 순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던 손, 월세 통보하던 제 목소리, 짐 싣고 떠나던 이삿짐 차, 1년간의 침묵,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새벽, 홀로 누워있던 병실, 2시간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계속 들어주셨어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월세를 받겠다고 했으니. 어머님,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자식한테 집을 내어주고 평생 뒷바라지 하신 분이 자기 집에서 밀려나신 거예요. 화내실 자격 충분히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을 다녔어요. 일주일에 2번씩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용서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저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낯선 글씨체, 받는 사람 이금순, 보낸 사람 김지연. 지연이?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 지연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집으로 뛰어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아이 글씨,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얘기하지 말랬는데 저는 매일매일 생각나요. 할머니가 해주신 계란찜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까지 읽고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한참을 진정하고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9살 됐어요.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갔는데 상 받았어요.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요.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편지 붙여달라고요. 할머니 어디 아프지 마세요. 저 크면 할머니 만나러 갈게요. 사랑해요 할머니. 김지연 올림.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나를 잊지 않고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하늘만 봤어요. 그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지연아, 할머니한테 편지 써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아프지 않아. 지연이가 편지 보내줘서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그림 상 받은 거 축하해. 할머니, 우리 지연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계란찜 또 해줄게. 언제든 할머니 집에 놀러와. 할머니는 늘 여기 있어. 지연이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지연이. 할머니가 편지를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이 참 파랬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늦은 오후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동욱이었어요. 1년 만에 본 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어머니, 문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문에 이마를 대고 숨죽여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신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열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요. 어머니, 저 잘못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저 몰랐어요. 지연이 편지 보고 알았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신 거 최 여사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문 앞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문 안 여셔도 돼요. 그냥 제 말만 들어주세요. 아들은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 키우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머니를 잊었어요. 수진이 눈치만 봤어요. 어머니 마음 한 번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가시던 날, 저 사실 뒤에서 봤어요. 어머니 뒷모습이 얼마나 작던지.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비겁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문 여실 때까지 계속 올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동우가. 아들이 돌아봤어요. 1년 만에 본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서로 바라만 봤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먼저 다가온 건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일어나. 여기서 왜 이래?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복도에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아들은 물잔을 받아들고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다시 살아요. 아니야. 어머니, 제발이요. 동우가.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이제 이 집이 좋아.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아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동우가.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뭐든지요, 어머니. 지연이 좀 만나게 해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수진이도? 네. 수진이도 어머니 뵙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용기가 안 나서 못 왔을 뿐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부터 계란찜 재료를 샀어요. 지연이가 좋아한다던 그것, 두부조림도 만들고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동욱이,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손주 지연이. 지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1년 반 만에 본 손주가 제 품에 들어왔어요. 우리 지연이 많이 컸네. 저는 지연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문 앞에서 서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어머니,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수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 애 보는데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수진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심했어요. 아무한테나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가 제일 만만해서 어머니한테 다 쏟아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를 일으켰습니다. 들어와. 애 배고파. 수진이는 그날 부엌에서 저를 도왔어요. 말없이 나란히 서서 반찬을 담고 상을 차렸습니다. 지연이는 제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거 계란찜이에요? 그래. 우리 지연이 주려고 했지. 와, 진짜 맛있겠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아들이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 어머니 밥. 너무 오랜만이에요. 수진이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지연이만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지난 1년의 어둠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연이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문득 창밖을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어요. 베란다에 나가 노을을 봤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어요. 이제야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주말마다 지연이가 놀러 왔어요. 가끔은 아들 내외까지 함께요. 지연이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학교 이야기를 조잘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우리 지연이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저 사랑해 주시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어린 것이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는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고 반찬을 챙겨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맛 좀 봐주세요. 수진이 솜씨가 늘었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잖아요. 우리는 부엌에 나란히 서서 김치를 담그기도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금수나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복지관에서 강연 하나 해줘. 강연? 내가? 응. 어르신들 앞에서 내 얘기 좀 들려줘.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강연을 해. 금수나. 최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어. 내 이야기가 뭐. 그냥 창피한 이야기지. 창피한 이야기 아니야. 용기 있는 이야기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상담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강연은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어머니 마음도 정리가 될 거예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강연날 아침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파이팅! 저 학교에서 응원할게요.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났습니다. 복지관 강당, 어르신들 50여 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이크를 잡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금순이라고 합니다. 75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1년 전에 자식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오지 말라던 그날, 아들이 아내 편을 들던 순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던 손, 짐 싣고 떠나던 이삿짐 차, 홀로 쓰러진 새벽, 빈 병실의 천장, 1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에 목이 메어 물을 여러 번 마셨어요.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참지 마세요. 혼자 사귀지도 마세요. 말씀하세요. 화도 내세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 들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창피해서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하니까 살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품에서 소리내어 우셨어요.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 계속 요청이 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강연을 다니게 됐어요. 가는 곳마다 어르신들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저도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며느리랑 화해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 있었어요. 6달쯤 지났을 때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이요? 제가 무슨 책을 내요? 어머님 강연을 들은 저희 편집자가 꼭 책으로 내고 싶다고 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6달을 썼어요. 밤마다 식탁에 앉아 연필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지난 1년 반의 이야기, 쓰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쓰고, 책이 나온 날, 제일 먼저 지연이한테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 책이에요? 그래, 우리 지연이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책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 지연이에게, 할머니를 다시 살게 해준 아이에게. 지연이가 그걸 읽고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저 이거 평생 간직할 거예요. 책이 나오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책을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았어요. 저는 수진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못한 게 많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잘하면 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요즘 안 아파요? 응, 하나도 안 아파. 진짜요? 진짜야. 우리 지연이가 있으니까. 지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이제 76이 됐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강연을 다니고 가끔 방송에도 나갑니다. 책은 3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인쇄로 받은 돈은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저 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고요. 주말이면 지연이가 놀러 옵니다. 이제 지연이는 10살. 같이 산책을 나가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어느 봄날 오후 지연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는 지금 행복해요? 저는 지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할머니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저도요. 지연이가 폴짝 뛰었어요. 벤치에 앉아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반 전 그날,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던 그날, 만약 제가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용기 내서 목소리를 냈어요. 집이 제 명의라는 걸 깨닫고 당당하게 말했지요. 물론 그 뒤에는 아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의 침묵, 심근경색, 홀로 병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화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한테 서운하신 분 계신가요? 며느리 눈치 보시는 분 계신가요? 혼자 참고 계신 분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화도 내세요. 울어도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저 이금순이 그랬듯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